그러면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보험은 아무래도 법에 근거해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요 보험법을 이제 그냥 약칭으로 교통사고 처리법이라고 하는데, 이 교통사고 처리법은 그 보험에 의의하고 똑같죠. 그래서 운전하는 동안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제 부상당했을 때, 재물이 손해를 받았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피해자도 보호를 하고, 또 이제 그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보험. 그래서 앞에 우리 연역에서 이제 배우셨죠. 예, 63년도에 이 법이 생기면서 실시가 이제 된 거죠. 자, 그러면 네. 자동차 보험의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이 용어의 정의는 제가 자료실에 지금 이 PPT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PPT 통해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교재 우리 그 556페이지에 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보험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쭉 읽으시면서 용어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용어에서 요거 두 가지만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자동차 보험의 진료 수가와 자동차 사고의 피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진료 수가는요, 그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지급된 거, 그 다음에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지급된 거, 그 다음에 배상이 종결이 됐어요. 환자에 대한 배상이 다 종결된 후에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이 모든 것들을 자동차 보험의 진료 수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도 해당이 되고요. 자동차 사고의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에 의한 피해자나 그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후유장애인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이럴 때 피해를 보상하는 것도,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것도,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가족을 지원하는 것들, 재활을 지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통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앞에서 뭐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아니면은 이제 무면허 운전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에 의한, 그러니까 알코올 드링킹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주운전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도 다 이 피해 지원 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상을 하지만 사고 발생을 미리 미리 이제 예방하는 이런 사업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었잖아요. 그죠? 예. 책임보험은 이제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을, 우리 책임보험은 타인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제 그 신체적으로 아니면 이제 그 재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배상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책임보험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청구, 그래서 이제 책임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이제 이 책임을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 여기 보시면 피해자가 보험 사입자에게 이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소멸시효는 이제 거의 모든 게 비슷하죠. 예,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멸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네, 국가에서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뭐 뺑소니차라든지 우리 이제 도난 차량 같은 거 발생을 했을 때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국민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는 그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여기 한도 내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정부에서 이 손해보상 그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책임보험금의 한도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예.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책임보험금에서는 최대 1억 5천만 원. 네. 부상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부상 정도를 14등급으로, 그래서 이제 1등급부터 1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최대 3천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각각 보상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좀 특례법을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구속되거나 아니면 어떤 게 법적인 조치가 되면 좀 피해가 조속하게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상을 이르게 하기는 했지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을 어떻게 법으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 법을 이제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반의사불벌죄를 도입을 해가지고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면제를 해주는 이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보시면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중과실, 치사상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형법으로는 여기 보시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특례사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특례사항에서 예외가 있다. 이거는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뺑소니 사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특례법에 적용해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피해자가 뭐 괜찮은 줄 알고 갔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 뺑소니잖아요.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아니면은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옮겨가지고 유기를 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특례 사항에서 제외를 시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즉시 정찰을 해서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또 신고가 들어가면은 이제 뭐 뺑소니 사고로 또 되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았다고,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부딪히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냥 자기가 놀래서 넘어졌다라고 해갖고 그냥 가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망한 경우에는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일단은 피해를 빨리 신속하게 이제 그 조치를
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모든 해당 사항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외 사항이라는 거는 발생한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뺑소니 사고와 사망 사고가 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특례법에서 제외되는 거, 뺑소니냐 사망이냐. 그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요즘 좀 그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이제 제외시키는 거, 좀 엄중하게 법을 이제 부과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회전 차량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주의만 잘 살펴서 이제 그 신호하고 상관없이 우회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안전표시 지시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중앙 성취물이 뭐 크죠. 예. 그리고 제한 속도가 예를 들어서 110km인데 130km 이상 그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또 이거 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든지,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셔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뭐 어린이 보호구역, 요즘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 갈 때마다 가슴이 콩강콩강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 아실 거예요. 30km로 가면 거의 정지된 상태처럼 죄송해요. 거의 뭐 정지된 상태에서 슬금슬금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가 막 튀어나올까봐 굉장히 좀 무섭죠. 그 예전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전 운전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후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을 때도 이제 특례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즘은 이제 교통 그 단속 나왔을 때 음주 측정을 이렇게 입으로 불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요구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전자가 저는 그냥 병원에 가서 체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뭐 특례법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자들이 초기에 좀 거부하시는 이런 경우가 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이럴 때도 네, 특례법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개인용이냐 업무용이냐 영업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운전하거나 업무용 관용 차량이라든지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가지 담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이 나뉜다. 그래서 그 보상하는 것들도 달라졌죠. 그래서 대인배상 원하고 대물배상 책임보험에서 타인에 대한 신체적 손해라든지 재물에 대한 배상이 있었고요. 대인배상 2부터는 네, 종합보험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담보였었죠. 요거 말고도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웨어포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배상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대인배상 그리고 대물배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인배상 같은 경우는 사망했을 때, 부상당했을 때 보험금, 그 다음에 이제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대인배상 담보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물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리 비용이라든지 뭐 영업 손실이라든지 자동차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
이런 것들이 대물 배상에 들어간다라는 것들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요. 이렇게 딱 구분이 지어서 보험금은 대인 배상, 나머지 이렇게 그 재물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라든지 휴차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재물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실상계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상계라는 게 있는데요. 과실상계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몇 퍼센트가 이제 그 잘못이냐,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100대 100이다, 뭐 20대 80이다, 50대 50이다, 이런 식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해서 피해자한테 뭐 제외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실상계다. 그러니까 100% 운전자가 잘못을 했으면 이제 100%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 이제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뭐 무단횡단을 하셨다던가, 그죠? 뭐 이랬을 때는 과실 비율이 이제 발생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퍼센트에 따라서 제외를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익 상계도 마찬가지로 이 상계라는 말은 서로 계산한다. 그래서 과실 비율에 따라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나누어서 계산하는 이런 것들을 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동승자에 대한 감액. 그래서 이 동승자에 대한 감액이라는 거는 좀 그 보상을 좀 그 감액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이 동승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별한 대가 없이, 그러니까 운전도 안 하고 뭐 기름값도 없이 이제 그 호의로 동승을 하였다가 사고가 나면 그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일정 비율은 좀 감액해서 보상을 해도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승자에 대한 감액도 이 배상 내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발생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응급실로 내원을 하시겠죠.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환자가 오면 의료진들은 의료의 역할을 할 테고, 우리 원무 담당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 가장 먼저 환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사고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 나머지 절차가 수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급 보증인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상자나 사고자가 이제 그 뭐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가입을 했잖아요. 그 보험사에게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번호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문자 전송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나 보호자에게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뺑소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유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고 경위라든지 손익상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 신고를 이제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 이 지급 보증서를 이제 받아놔야 돼요. 예, 왜냐면 이게 후불제이다 보니까 이 지급 보증서를 요구를 해서 받아 놓는 게 우리 원무 담당자가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업무 절차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환자의 의료보장 적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환자라고 해가지고요, 100% 그 자동차 보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산재보험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우리 학생들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책임보험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또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환자나 보호자에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는데 책임 보험만 들어있다. 그러면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보험에서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물론 종합보험에서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그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자동차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산재 같은 경우는 그죠? 일을 하다가 자동차를 이제 그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는 당연히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네, 이것도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의의 범죄 행위라든지 무면허 운전자의 본인 사고라든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는요, 건강보험에서도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꼭 공단에다가 급여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진료의 기준은 당연히 뭐 그 환자의 조속한 회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진료를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라는 거죠. 보편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잉 진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막 그 환자도 그렇고 그 병원에서도 그죠, 의료기관에서도 약간 과잉 진료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인정 범위 안에서만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만 진료 수가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죠? 예, 한 번 더 짚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제한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치료를 받았는데 교통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뭐 보시면 기왕증, 앞에서 나왔죠. 보험자의 면책. 근데 이 기왕증 같은 경우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갖고 있던 그 증상에서 이 사고 때문에 더 악화가 됐다. 그러면은 그 악화로 인해서 추가된 이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 급여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상급병실을 이용을 했거나 아니면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다 그 급여 제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뭐 의료기관의 병실 사정, 그래서 뭐 다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7일 이내, 네, 7일 이내는 급여 내용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지고 퇴원을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생활근거지라든지 아니면 뭐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이나 아니면 뭐 통원치료가 가능한 이런 이제 뭐 전원 지시에 대해서 불응했다라고 하면 그 지시한 날 다음 날부터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것들은 다 급여 제한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인정 범위 제외되는 것들은 다 교통사고 환자가 부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관리. 그래서 이제 환자가 입원했을 때 환자 관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이제 그 지급 보증서를 받으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사고하고 상관없는 질병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그 질환 진료비, 갖고 있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해놔 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을 청구해서 회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환자분들은요, 원칙적으로 외출이나 외박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외출이나 외박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또 정확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조금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적기에 좀 적절한 시기에 퇴원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의료진하고 보험회사와의 업무 협조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는 빨리 퇴원시켜라 하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의료진에서는 또 아니다, 어느 정도 더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약간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중간에서 중개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이 안 되는데 이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외출증, 외박증을 이제 받고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보험회사가 이렇게 외출증이나 외박증에 대한 기록을 좀 열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런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은 장기 입원 해놓고 뭐 수시로 외출을 한다던가 수시로 외박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원 환자 관리 잘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퇴원이나 전원 지시, 그래서 상태가 조금 호전이 되면 이제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갔는데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원거리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필요에 의하면 이제 그 집 근처로 이렇게 전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행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보험회사에다가 퇴원을 했다, 전원이 됐다라는 것들을 꼭 이렇게 해당 보험회사 등에게 그 사유하고 일자를 지체 없이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그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료기관에서 또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험회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퇴원하거나 전원을 했을 때 이 해당 보험회사에다가 통보를 하는 거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지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의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료 수가의 인정 범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기준에 의해서 진료 수가가 인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의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렇게 환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범재활치료를 할 경우에도 이제 진료 수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고 후에 2년 이내에 이런 재활치료,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가 되거나, 아니면 2년이 경과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2년 전에 뭐 부적절한 치료를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다시 재활치료를 했을 때 좀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의료재활시설에서 더 이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료수가 인정 제외 대상 같은 경우도요.
예. 앞에서 이제 면책 사유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기왕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퇴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퇴원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우리 7일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빼놓고 상급병실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진료 수가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제외되는 비용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료 혜택을 하면 이제 진료비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는데 환자에게 청구되는 요 위에 있는 제외 그 범위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만 여기 의료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진료비는 환자한테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의료 전달 체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차, 2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료 체계 없이 보험사의 지급 보증에 의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진료비는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재 같은 경우는 산재 지정 병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정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1차 진료가 똑같이 뭐 다른 뭐 의료급여에 의뢰서라든지 요양급여에 의뢰서 이런 거 필요 없이 진찰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료료의 산정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종별 가산율. 네. 자, 종별 가산율은 자동차 보험하고 산재 종별 가산율은 같죠. 근데 가산율이 좀 높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가산율이 45%나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제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진료 지급 그 보증금이 좀 꺼림칙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이렇게 협력 병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45%, 종합병원은 37%, 병원급은 21%, 의원은 15%의 종별 가산율을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정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분류 체계에 없는 이런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항목이 없다라고 하면 가장 유사한 항목에 준용을 해서 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진료 항목에 따라 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료 수가의 청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진료 수가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가 이제 그 발생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고시를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 같은 이제 그 기록 내용에 근거를 해가지고 청구를 하되 요 그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확인 청구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심평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다가 보험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왔거나 뭐 이럴 때는 진료 기록 확인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특별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진료비 후납이다. 그래서 이 손보사,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제 그 지급 보증을 하게 되면은 치료를 다 한 후에
미수금으로 한 후에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 수가는 우리 앞에서 나왔죠. 95년도에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료 보수라는 게 정해지면서 그 법정 통제 수가에 의해서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심사기관이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보험회사 그 해당 지부에서 심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EDI 청구로 심평원에다가 하게 되는 이런 차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처리 기간 볼게요. 예. 그래서 심평원에다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 통보,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청구하면 이제 30일 이내에 보험회사 해당 지부에서 심사를 하고 지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